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910년대 국내와 국외에서의 항일운동까지 정리가 됐죠. 자, 이 시간에는 1920년대로 넘어와서 살펴보시는데요. 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항일 독립전쟁 전에 20년대 때 대표적인 학생운동 있죠. 항일학생운동의 전개 제3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운동 그럼 여기서 60만세 운동하고요. 광주학생운동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1926년에 60만세 운동, 그리고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 이게 이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항일운동의 그 어떤 중심에 떠오르게 된 계기는 1919년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항일운동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 학생운동의 동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밀 결사단체를 조직한다거나, 그러니까 학생운동이라고 해서 뭐 어떤 단편적인 한 방향으로 전개된 건 아니고 다양한 활동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 결사단체를 조직한다거나 거기 나오는 성진회, 뭐 독서의 중앙본부, 조선학생 전의동맹 등 이런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맹 휴학도 있습니다. 휴학도 뭐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소극적인 방법에서 항일운동이에요. 또 민중계몽운동이 있죠. 뭐 예전에 보면은 농촌 활동, 농활이라고 하잖아요. 농활. 그래서 낮에는 일 도와주고 밤에는 농민들, 뭐 마을 사람들, 뭐 마을 회관에 불러내서 뭐 여러 가지 이념 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 시키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민중계몽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이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이거거든요. 60만세 운동하고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이런 조직적인 항일운동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60만세 운동부터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1926년입니다. 근데 20년대 항일운동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중에 사회 경제 운동에서 보겠습니다만은 20년대 때는 일제 식민 통치 제 몇 기예요? 2기죠. 2기 때 식민 통치 형태는 뭐래요? 문화 통치입니다. 문화 통치는 성공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민족주의 계열이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게 된 계열이었거든요. 그 중에 문화 통치에 이용된 세력은 누구예요? 민족주의 우파입니다. 선실령 양성 후 독립을 제창했던 민족주의 우파가 새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제 문화 통치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성공했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20년대 상황은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민족주의계하고요. 민족주의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좌파와 우파와 여기다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20년대 우리나라의 신사상이다 해서 뭐가 들어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년대 항일운동은 자 정리합니다. 민족주의 우파, 좌파, 사회주의 계열 서로 뭐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20년대 항일운동을 우리는 혼선기라고 그래요. 이 혼선기 때에 바로 60만세 운동이 터지게 된 거죠. 고종의 인산인을 계기로 했던 것은 3.1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의 인산인을 계기로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은 60만세 운동입니다. 고종이나 순종이나 다 독살설이죠. 독살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인산인을 계기로 한 것이 60만세 운동인데 직접적인 원인은 순종의 독살은 아니고요. 바로 일제의 수탈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고 순종의 독살 이후에 순종의 장례식 날, 인산인 날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자, 다음 자로 넘어갑시다. 대규모의 군중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경문이 있죠. 조선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조선 독립만세였습니다. 그 중에 둘째 줄에 한번 봅시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국주의 일본은 타겟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왜 자본주의가 60만세 운동 때에 학생들의 타겟이 됐느냐 이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60만세 운동에는 어떤 사상이 내재됐냐면 사회주의 사상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국내 사회주의 단체가 결성이 되거든요. 그 중에 사회주의 단체 중에서 화요회하고요. 북풍회가 있죠. 이 화요회 북풍회가 연합한 것이 조선공산당이에요.
이 조선공산당은 1차에서 4차 조선공산당까지 있습니다. 1차, 4차까지. 그 중에 여러분들이 2차하고 3차 조선공산당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2차는 지금 나오는 60만세 운동이 있죠.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들통이 나서 해산이 된 단체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60만세 운동에는 어떤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됐던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2차 조선공산당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주의 사상이 내재가 돼. 이러다 보니까 60만세 운동의 경문에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자본주의가 타겟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일한 거죠. 그다음에 3차 조선공산당에서는 1926년 11월에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던 단체가 3차 조선공산당입니다. 이 정우회 선언은요,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은 신간의 선언이라고도 그래요. 신간의 선언이다. 그러니까 민족유일당 운동단체 1927년 2월 달에 그 신간회가 결성이 됐는데 그 신간회 결성의 모태가 됐던 정우회 선언이에요. 여러 개의 단체, 흩어져 있는 단체를 다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하나로 뭉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묶어진 것이 뭐란 얘기예요? 바로 신간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날 6월 10일 날 이 순종의 장례일입니다. 이 당일날 전개를 했는데 그날 끝난 건 아니고요. 계속 이후에 전국 학생들에게 확산이 돼 나갑니다.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신간회가 왜 이 60만세 운동이 신간회 성립에 영향을 줬느냐 이거거든요. 바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계열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동참하면서 나중에 신간회 성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신간이라는 단체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민족주의 좌파 더하기 사회주의 이 계열이 연합한 것이 신간회거든요. 민족주의 우파는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좌파 더하기 사회주의계 이렇게 일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신간에서 따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간회 성립에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러니 60만세 운동 이후에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이 되고 그리고 1929년에 광주 학생운동이 터지는 거죠. 3.1운동 이후에 최대 항일운동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과 학생들의 항일운동 그리고 바로 신간의 활동 또 반일 감정의 고조 이런 것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요. 나주에서 광주 열차가 있어서 단일 열차. 학생들이 이제 나주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로 통학을 하는 겁니다. 하굣길입니다. 하굣길 안에서 기차 안에서 일이 좀 벌어진 거죠. 일본 남학생이 조선의 여학생 박기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이라는데요. 그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을 기차 안에서 희롱을 합니다. 그래서 기차가 이제 나주역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하고요, 일본 학생들하고 이제 이 문제로 집단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 경찰이 한국 학생들을 잡아다가 구속을 시키는 거죠. 이게 발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전국에 약 194개 학교 그리고 5만 4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최대 항일운동이다. 또 국내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해외까지 영향을 줍니다. 국외의 학생들까지도 확산이 돼 나가는 것이죠. 자, 다음 장에 그 의의 있죠. 이 광주학생운동의 의의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운동이었었으며 광주학생운동 때 경문도 있습니다. 이 경문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60만세 운동 있죠. 그 60만세 운동의 경문하고 꼭 비교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정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때 학생운동 그러면요. 60만세 운동하고 그 다음에 광주학생운동의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의
마무리 항일운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대 때도 1910년대와 마찬가지로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자, 국내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장항일투쟁과 개별적인 무장투쟁 이게 있습니다. 20년대 때 국내입니다. 그 무장항일투쟁 단체가 있죠. 보합단, 천마산대, 구월산대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위에 두 번째 활동을 한번 보세요. 만주의 독립군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그러니까 유기적인 연락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하는 겁니다. 자, 하나, 일제 식민 통치 기간의 파괴. 두 번째, 일본 군경과의 교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일파 처단. 네 번째, 군자금 모금에서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안북도 동암산에서 보합단, 그 다음에 평안북도 천마산에서의 천마산대, 그리고 황해도 구월산에서의 구월산대 이렇습니다. 아셨죠?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20년대 국내의 무장활동 단체예요. 그리고 개별적인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 대표적인 그 개별적인 단체로서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의열단하고요.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이 대표적이에요. 이거 뭐 노인단이라든가 뭐 조명하, 백정기 뭐 이런 사람도 등장합니다만은 그 중에 의열단부터 보겠습니다. 1919년 만주에서 조직됐던 김원봉에서 조직됐던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열단의 의열은 정의와 맹렬의 약자입니다. 정의와 맹렬의 약자다. 여기에 대표적인 단체의 활동 내용들 보기 전에 의열단 그러면은 밑줄령 끊읍시다. 1923년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맨 밑에 신채의 조선혁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은 조선혁명 선언문의 요지는 역사의 주체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은 민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신채호 얘기입니다.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주장을 합니다. 누가요? 신채호가. 어디에서요? 조선혁명 선언문. 그러니까 이 조선혁명 선언문 이게 나오면은 그냥 여러분들 의열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박재혁부터 해가지고 나석주까지 그 사람들 이 의열단 선언문, 즉 다시에는 조선혁명 선언문하고 매칠 좀 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채호는 왜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받느냐? 신채호는 이때는 이제 그 아나키스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상하이로 가겠습니다. 상하이에서 1923년에 앞 시간에 국민대표회의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결렬이 됐죠. 창조파와 개조파의 이견으로 인해서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파의 신채호, 이동희 등이 있었죠. 개조파의 안창호 등이 있었고요. 결렬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상하이를 임시정부를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신채호의 뒤를 좀 따라가 봅시다. 그럼 신채호는 이제 어디로 갔느냐? 신채호는 북경으로 갑니다. 북경으로 가가지고 이때부터 신채호는 아나키스트 활동을 전개합니다. 무정부주의 운동을 전개하죠. 그러고 있었는데 김원봉이 조직했던 의열단 있잖아요. 의열단 활동에 대해서 누가 가장 발목을 잡고 늘었냐면은 민중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중들은 의열단 활동을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의 폭력적인 어떤 깡패와 같은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활동 단체 한번 봅시다. 박재혁, 부산경찰서 폭탄 투적이 있습니다. 고서적 옛날 책도 있죠. 고서적 상일 과정에서 이 부산경찰서장 있죠. 당시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이 고서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가장에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폭탄을 던진 겁니다. 박재혁, 김익상,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지죠. 김상호,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지죠. 김상호. 영화 그 밀정인가요? 그 우리 한때 상영됐던 그 밀정인가 뭐 그런 영화 있습니다. 거기 김상호 나오는 부분이죠. 김지섭. 일본 동경의 궁궐에 폭탄 던지죠.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집니다. 그러니까 폭탄 던지고 뻥뻥 터뜨리고 하는 것이 민중들은 안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무력 폭력적인 이런 방법은 긍정적으로 봐야죠. 왜? 조국의 독립을 위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민중들은 자꾸 사전적인 의미를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봉이가 고민하다가 북경에 있는 누구한테 신채호를 찾아간 겁니다. 이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신채호가 써준 것이 뭐예요?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그 조선혁명 선언의 내용이 바로 맨 밑에 그 내용입니다. 강도 일본이 어쩌고 이거 민중이 주체에 대해서 뭐 퇴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혁명 선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를?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의열단 선언문이 됐고요. 이 의열단의 선언문이 됐던 조선혁명 선언문에서 민중들이 의열단 활동에 그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의열단 선언문 이꼴 조선혁명 선언문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재혁 등의 활동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그럼 계속 의열단은 개인적인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냐 개별적으로 밑에 방향 전환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1920년대 후반 개별적인 무장투쟁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중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여기서 군사교육과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이 중국 황포 군관학교는 이 중국도 이제 그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신흥무관학교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에 중국의 지원으로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설립이 돼요. 그리고 1935년에 바로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직이 됐고 여기에 군사적 기반이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군도 있습니다.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의 군사적 기반이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명칭이 비슷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1931년에 한인애국단으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입니다.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가 조직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을 죽여서 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혁명수당의 근본이다 해서 한 명을 죽여서 만 명을 살리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1930년 1월 달에 이봉창 의거가 있죠. 일본 국왕 폭살 실패 사건입니다. 이걸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가 기사를 이렇게 냅니다. 불행히도 명중시키지 못하고 뒤따르던 마차 폭파에만 그쳤다. 일황 불행 부중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상당히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일제가 상하이를 침략합니다. 이 상하이 사변이에요. 여기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사변의 전승 축하식과 일본 천황의 생일 파티를 여기서 하려고 했었어.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이때 폭탄을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윤봉길입니다. 4월 달이죠. 그래서 이봉창 의거의 결과가 원인이 됐던 것이 윤봉길 상하이 홍코공원 폭탄 투척 의거입니다. 이에 이봉창과 윤봉길이 바로 한인 애국단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65세 몸으로 강우규가 새로 부임하는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서울역에서 죽이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서울역 폭탄 투척 사건이죠. 뭐예요? 노인단 강우규 의거입니다. 이 사이토 마코토는 2대 총독이 하세가와 총독이었습니다. 하세가와 총독이 3.1운동을 계기로 물러가고 3대 총독 사이토가 들어와서 문화 통치를 실시했던 그 사이토 마코토예요. 그 다음에 조명아, 대만에서 일본 국왕의 장인을 죽였습니다. 폭탄을 던져 죽였죠. 타이중 의거가 있습니다. 타이중. 또 아나키스트로 활동했던 한 사람만 더 써놓으실래요? 참고로 백정기. 아나키스트입니다. 이 백정기 무정부주의자예요. 아나키스트. 이 백정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용산에 가면은 효창공원이 있죠. 효창공원에 가면 백범 김구 부부의 합작묘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의 무덤이 몇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삼의사묘가 있어요. 삼의사묘. 3명의 의사묘가 있거든요. 전면으로 봤을 때 무덤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비석은 하나, 둘, 3개만 비석이 있어요. 여기는 비석이 없어요. 이건 가묘입니다. 이게 이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무덤이에요. 백정기 의사의 무덤이거든요. 맨 앞에 있는 이 무덤 가묘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이 무덤을 조성을 할 때 당시 여순 감옥에서 요동반도 끝이죠. 여순 감옥 옆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안중근의 유해를 이쪽으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근데 김구가 1949년에 암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지금에 가서 안중근 유해를 모셔오려고 했더니 거기에 여순 감옥 옛날 감옥과 그 공동묘지 있는 곳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몇 해 전에 남북한에서 같이 가서 이제 공동 발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 뭐 거듭 유해를 찾아내려면 아파트 단지를 다 헐어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묘는 가묘만 좀 남아 있습니다. 가묘만.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명의 의사의 묘예요. 여러분들 의사와 열사는 구분하시죠? 의사는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한, 열사는 비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한. 유관순 의사 그러진 않죠? 유관순 열사. 현대사에서 박종철 열사 이러죠. 의사는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여기서 폭력은 사전적인 의미의 폭력은 아닙니다. 좋은 폭력이에요.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한 폭력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20년대 국내에서의 활동 내용들을 그렇게 보시고 1920년대 국외로 좀 가기로 하겠습니다. 1920년대 국외에서 물론 이제 그 한인 애국단이라든가 뭐 기타 뭐 의열단 활동 내용 중에 보면은 국외에서의 활동도 있습니다. 섞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20년대 국외 무장 독립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항일운동은 좀 거칠어졌다는 거. 또 3.1운동 이후에 항일운동에서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20년대 항일운동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20년대 무장독립전쟁 그러면은 다음 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두시고 특히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예요. 그러면 이제 그 봉오동 전투부터 해가지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바로 30, 40년대까지가 20, 30, 40년대까지가 항일운동의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부터 해서 일단 여기서는 20년대에 미스야 협정까지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사건 전개 과정을 보세요. 이거는 기출 문제를 보면요. 순서대로 배열하는 내용 문제 그리고 각 전투의 특징적인 독립운동 단체 요 내용들이 주된 출제 방향입니다. 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봅시다. 순서대로 봅시다. 홍범도, 최진동, 안무의 군대가 있는데 여기서 주축 부대 누구냐 그러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에요. 이거 외에도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그 다음에 안무, 국민의 독립군이 있습니다. 일본군 1개 대대 병력을 바로 봉오동에서 격파를 시켰습니다. 승리했죠. 그런데 뜻밖의 일본은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훈춘 사건. 밑에 훈춘 사건이 있죠. 중국인 마적, 말타고 도적질하는 마적단을 고용을 해서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합니다. 누가? 일본이. 굉장히 잔인하죠. 악랄하죠. 그래 놓고 그 짓을 한국 독립군이 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토벌하겠다 해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훈춘 사건을 지네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간 것을 청산리에서 김좌진, 홍범도, 안무의 군대가 막아냈어요. 이게 이제 김좌진의 청산리 대첩이에요. 1920년 그해 10월 달이겠습니다.
그 영거푸 패배, 일본은 이제 봉오동과 청산연체 영거푸 패배했습니다. 영거푸 패배한 일본의 보복이 나오죠. 바로 밑에 간도 참변입니다. 1920년 10월에요. 간도 참변이 났던 1920년은 경신년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경신 참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간도거주 한국인 학살 사건입니다. 자, 이때 작전이 삼광작전이라고 했죠. 일제작전이 삼광. 자, 뜻은 뭐냐면은 모두 죽이고 모두 태우고 모두 빼앗는다. 이게 삼광작전입니다. 그래서 간도를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초토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초토화된 그 상황에서 1920년 12월에 각지에 흩어졌던 독립군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누구예요? 서일입니다. 서일의 뭔가요? 대한독립군단입니다. 그래서 서일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해서 어디로 갔냐면 소련으로 갑니다. 왜 소련을 갔냐면 소련에서 레닌이 한때 우리의 독립을 후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었거든요. 서일은 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러시아는 그 당시 이제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입니다. 소련은 내전 중이었습니다. 내전 중이라면은 뭐냐면 이거예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혁명이 바로 완수된 건 아니고 혁명 이후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즉 혁명파하고요. 반혁명파예요. 여기는 농민, 노동자들이 주축이 됐고요. 여기는 지주, 자본가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혁명파의 군대가 붉은 군대예요. 적색군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하얀 군대입니다. 백색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대 깃발이 붉은색이고 하얀색이고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내전 중이야. 원래는 러시아 혁명에 다 동참했거든요. 혁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자본가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다 내놔라 그러는데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는 거죠. 내전 중이었어요. 내전 중. 지금 서일 있죠. 서일에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로 소련으로 들어갔었을 때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럼 서일은 누구를 후원했겠어요? 혁명파를 후원했겠죠. 레닌을 후원했을 거 아닙니까? 레닌을.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승리를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세계사회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1922년에 소련입니다. 소련. 소비에트 연방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991년에 해체가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남고, 그다음에 저기 발트 연안의 여러 나라들,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분리 독립이 되죠. 뭐 최근에는 뭐 경제 나누면서 다시 러시아에 편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 같아. 내분이 좀 생긴 그런 나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련이라는 나라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서일의 부대가 후원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맨데인데 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서일의 부대라든가 당시 뭐 고려 공산당이라든가 이런 부대들 우리의 독립을 후원해 줄 차례예요. 그러니까 품앗이 해주는 거죠. 한번 도와줬으니까 얘네들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서일에 대한독립군단과 그 다음에 고려공산당이 있죠. 이 고려공산당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가 앞서 1918년에 한인사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인사회당이 일부가 어디로 1921년에 명칭을 고려공산당으로 바꾸고 일부는 어디로 소련의 이르크츠크와 그 다음에 상하이 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쪽에 있는 사회주의 단체 서일의 대한독립군단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 얘네들이 어디에 모이냐면은 자유시에 모였습니다. 소련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자유시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그 자유시 해가지고 한자는 흑하사변이지 흑하. 흑하는 뭐냐면 자유시를 관통하는 강 이름이에요.
서울시 한강 그러듯이. 그래서 자유시라고 하는 곳은 소련의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스보보드니가 러시아인데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유로운 이런 뜻을 해석한답니다. 그러니까 스보보드니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이 도시를 그냥 자유시라고 불렀대요. 자유시 흑하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소련이 우리 도와준 데다. 이제 우리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세 삼창 부르고 말이죠. 이거 거의 축제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려 공산당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때에 소련의 적세권 붉은 군대가 얘네들을 무장 해제시킨 사건이에요. 이걸 뭐란다? 자유시 사변이란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자유시 사변에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 바로 밑에 다시 통합이 돼요. 1922년에 대한 통입. 그 다음에 3부. 3부는 육군 주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서 3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재통합이 됐거든요. 그 대한통일부하고 3부는 다시 또 1920년대 민족 유일당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재통합이 되는데 민족주의계는 민족주의끼리 통합이 되고요. 사회주의계는 사회주의계끼리 통합이 됩니다. 그건 우측에 다음 장에서 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먼저 만주 지역의 독립군 통합 6번째 맨 밑에 좀 보겠습니다. 대한통일부가 있죠. 자,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 사변입니다. 자유시 사변 이후에 뿔뿔이 흩었던 것이 다시 대한통일부 1922년 그다음에 3부는 육군 주만 참의부 1923년 그다음에 정의부 1925년 그다음에 신민부 1925년에서 자유시 사변 이후에 재통합이 됐습니다. 그중에 3부의 성격 좀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맨 밑에 봅시다.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갖춘 사실상의 자치정부로서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입헌 정치 조직을 두고 동포를 관할합니다. 또한 독립군의 훈련과 작전을 맡은 군정기관을 겸하면서 자체적으로 무장 독립군을 편성, 훈련을 시켜서 일제와 전투를 전개합니다. 자, 요는 뭐냐면은 입법, 사법, 행정기구를 갖췄다는 거죠. 하나의 작은 정부라고 보십니다. 작은 정부. 그래서 이제 자유사변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걸 다시 재통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시 재통합한 거죠. 1920년대 때 불었던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신간에서 다시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민족 유일당 운동 또는 민족 단일당 운동의 결과 사실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민족주의계는 민족주의계끼리 사회주의계는 사회주의계끼리에서 분리 통합이 됐어요. 민족주의계에서는 1928년에 혁신의회가 있습니다. 사회주의계는 1929년에 뭐가 있어요? 국민부로. 그래서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계에서 분리통합됐다. 이 혁신의회가 1929년에 한족총연합회로 명칭을 바꿔요. 명칭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교재 다음 장에만 보십시다. 독립군의 통합해가지고 28년에 혁신의회가 29년에 한족총연합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그럼 밑에 29년에 국민부가 있습니다. 이 국민부는 뭐예요? 사회주의 계열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음 장에 이어지는 뭘로 가는 거죠? 1930년대에 항일운동으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의회가 일로 넘어오겠습니다. 한국 독립당으로 이어집니다. 뭐가요? 이 혁신의회 한족총연합회가 한국 독립당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부 있죠. 사회주의 계열. 국민부는 어디로 가느냐? 이쪽.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으로 갑니다. 조선혁명당. 30년대
한국 독립당의 군사적 기반이 뭐냐 그러면은 한국 독립군이라고 그러고요. 조선혁명당의 군사적 기반이 뭐냐 그러면 조선혁명군이라고 얘기하죠. 아시죠? 그 한국 독립당은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그죠? 민족주의. 조선혁명당은 사회주의 계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이 있죠. 중국도 이때 민족주의, 사회주의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 민족주의, 국민당이 되겠죠.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되는 거죠. 중국 국민당의 군사적 기반이 뭐냐면 중국 호로군입니다. 호로군.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기반이 중국 의원군이에요.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과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30년대 항일운동은 한국군하고요. 한국군하고 누구하고? 중국군하고의 연합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중연합작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30년대입니다.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의 계기는 뭐냐? 계기가 된 것은 일본이 경제공항을 타개하게 해서 31년에 어디를? 만주를 점령하죠. 만주사변이요.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는데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30년대 후반 이후에 가면은 깨져요. 깨집니다. 잠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끼리 묶고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묶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군하고 중국군하고의 연합작전입니다. 그게 30년대 때인데 30년대 먼저 좀 보겠습니다. 30년대 다음 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지도 좀 보세요. 지도에 보시면 이제 한중연합작전 해가지고 민족주의 계열이 어디쯤이냐 그러면은 위쪽입니다. 위쪽. 지도상에서. 이제 지도상 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되겠네요. 이쪽이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압록강 중류 건너편 있죠. 이쪽이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아시죠? 위치를 좀 봐주자는 얘기입니다. 쌍성모, 경박호, 사도하자, 지명입니다. 지명. 그 다음에 동경성, 대전자령.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민족주의 계열의 전투 지점이에요. 3번 해가지고 있는 3번, 4번에서 저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이쪽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이건 어디예요? 주로 이쪽이죠. 그죠? 이쪽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한중연합작전이 되겠네요. 그러다 30년대 후반에 가면은 일본군의 대토벌 작전, 중국군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인해서 결국 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가는 거예요. 1931년부터 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한 요 시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앞장에 하나 빠져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1925년의 미세협정입니다. 이 미세협정은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체결됐던 건데 중국의 장쩌린과 조선의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세아 사이에 맺은 협정입니다. 밑에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 독립군에게 현상금을 내건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몇 년이라고 했어요? 25년입니다.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깨졌죠. 일본이. 청산리 전투 일본이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간도 참변 나왔죠. 경진 참변이 합니다. 그렇죠. 뿔뿔이 흩어진 걸 서일이 또 다시 대한 독립군단으로 조직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도 만주 쪽이 항일운동의 거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아와 장쩌린 간의 협정을 맺어서 한국 독립군에게 현상금을 내걸게 돼요. 그러니까 미세협정 이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군에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우호적이었습니다. 순교도 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세협정 이후에는 굉장히 안 좋아져요. 보는 쪽 신고해버리고 잡아다가 고발하고 말이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현상금이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았어. 그런 상황에다가 31년에 일본이 경제공항을 타개하게 해서 만주를 점령합니다. 이 만주사변이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도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1932년에 일본은 만주국을 수립을 하잖아요. 괴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만주국, 만주 간도 쪽 아닙니까? 간도. 그렇죠? 중국 땅인데 중국이란 나라에다가 만주국이란 나라를 하나의 허수아비 나라, 괴뢰라고 하는 것은 허수아비를 얘기합니다. 허수아비 국가를 만들어놨어요. 그 중국은 기도 안 차죠. 그래서 이제 국제연맹이 제소해서 국제연맹에다가 야, 국제연맹이 일본에게 나가라. 무슨 짓이냐? 했더니 일본은 1933년에 국제연맹에서 어떻게 했어요? 탈퇴를 했습니다.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해요. 아셨죠? 탈퇴했다. 그리고 이제 1937년에 중일전쟁. 그래서 중국도 일본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41년에 태평양전쟁.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스야 협정도 와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는 겁니다. 30년대. 자, 흐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만주사변이 직접적인 한중연합작전의 기회가 됐지만은 한중연합작전에 힘을 실어준 사건이 1932년 4월 윤봉길, 상하이, 홍콩공원 폭탄 투척 의거도 힘을 실어줍니다. 중국의 장개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중국의 1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청년 한 명이 해냈다. 높이 지켜 세웁니다. 이것이 나중에 1940년에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년 이후에 한중연합작전 해가지고 이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한중 양국 군대의 대립, 일본의 대토벌 작전, 그렇죠? 뭐 등등으로 인해서 1937년 전후로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37년은 뭘 기점으로 하는 것이냐 이거죠. 바로 중일전쟁입니다. 이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 와해가 됐습니다. 이게 30년대까지의 항일운동의 전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40년대는 민족주의 계열은 한국광복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죠. 다음 장에 사회주의 계열은 뭐가 있어요? 조선독립동맹이 있습니다. 이 조선독립동맹의 군사적 기반은 뭐죠? 조선의용군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는 한국광복군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중국 충칭에서 창설했다고 했어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후원을 얻고 중국 충칭에서 임정부의 마지막 도읍지입니다. 정착지죠. 창설했습니다. 자, 다음 장에 창설 과정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구,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창설했습니다. 사령관의 지청천. 가로에 이청천이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는 성이 충주지시인데요.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이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만주로 건너가면서 두만강을 건너가면서 일제에 한번 잡히게 됐다고 그래요. 이 건물을 받다가 순간 어머니 성씨를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청천에서 체포되지 않고 살아남은 그런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청천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청천입니다. 혹간 이청천 그러면 이 지청천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모장의 이범서 그리고 여기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충칭본대가 통합이 됐습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은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근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충칭본대하고요. 화북지대가 있어요. 이게 본대가 이제 본부대고 이거는 일종의 지점이죠. 지점. 화북지대가 있습니다. 그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모두가 다 한국광복군에 들어간 건 아니고 충칭에 있는 본대만 한국광복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북지대 얘네들은 들어가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로 조직된 단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941년에 대일 대독 선전포고, 그러니까 41년 12월 달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제 진주만 기습이죠. 하와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31년에 중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중국을 먹었어요. 중국을 접수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메리카가 있죠. 일본이 있죠. 태평양입니다. 하와이가 있습니다.
한반도와 중국을 먹고 일본은 하와이를 공격합니다. 이게 태평양 전쟁이에요. 미국의 피해가 나오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결국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패망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41년 대일 대독 선전포고가 있었고요. 또 2차 대전에 전투의 심리전에도 참여하고 영국, 미국, 중국과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합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특히 1945년 8월 29일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는데 수포로 돌았어요. 왜냐하면 1945년 8월 29일은 국칠입니다. 국칠. 빼앗긴 날 우리가 되찾자. 그래서 미국과 연합해서 잠수함을 편성하고 비행기도 편성하고요. 특수훈련 해가지고 국내 정진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편성해서 이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날 국내 침공작전 하자 했는데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을 하죠. 누구한테? 연합군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백범 김구가 이 국내 침공작전 수포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안타깝게 생각했냐? 일본이 항복했다는데 왜 안타깝게 생각했냐니까 이게 수포로 돌아가서 그렇다. 일본이 우리한테 항복을 해야 되는데 연합군한테 항복하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연합군이 들어가지고 감 놔라, 대추 놔라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실제로 이거는 우려했던 대로 나중에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남북 분단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29일 국내 진공작전 준비 부분까지가 40년대 한국광복군 민족주의 계열의 활동 내용이고요. 사회주의 계열은 42년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습니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김두봉, 무정, 김무정입니다. 성을 떼고 무정이라고 많이 합니다. 최창익 등이 화북 조선 청년연합회를 조직을 하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김원봉 희하의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는 화북지대예요. 충칭본대는 한국광복군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화북지대의 조선의용대는 바로 조선독립동맹으로 들어갑니다. 민족혁명당 이 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조선의용대, 민족혁명당 이것이 묶어진 것이 40인의 조선독립동맹이에요. 여기에 군사적 기반이 뭐라고요? 조선의용군입니다. 이 조선의용대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와 바로 이 조선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은 별개 단체입니다. 민주공화국 쟁취를 목표로 조선민주공화국의 독립쟁취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화북 쪽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하고 연안을 근거로 활동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하고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광복 이후의 얘네들은 북한으로 들어가서 연안파, 연안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연안이라고 그러죠. 연안에서 활동했다 연안파라고 그러고 얘네들이 조선신민당의 모태가 됩니다. 그 조선신민당은 이 세력은 김일성의 북조선 공산당과 합당을 해서 조선노동당을 창단하고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의 주역이 됩니다. 근데 1956년 소위 8월 종파 사건으로 김일성의 숙청이 돼요. 8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종파 사건은 김일성이 중국에 가 있는 틈에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후르시초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 연안파 있죠. 얘네들이 김두봉이라든가 얘네들이 김일성의 일당 독주, 1인 독주를 비판하는 거죠. 급거 김일성이 기구를 해서 얘네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를 갖추게 됐죠. 이걸 우리는 56년 8월 종파 사건이라고 일하는 거죠. 얘네들이 바로 조선독립동맹의 이 세력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년대 때는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조선독립동맹의 활동을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1920년대에서 30년대, 40년대까지 항일운동의 각 시기별 동향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경제운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